안녕하세요. 15년차 국어교사 친절한 영아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심화 문제집 꼭 필요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물론 국어 전공이고요. 국어 교사이지만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의 수학 공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학교에서 더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 수학 선생님들이라 공교롭게도 저희 아이와 관련해서 초등 공부와 또 수능 입시까지 이어지는 수학 공부에 대해서 함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아서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아이와 수학 심화 문제집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풀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방문학습지 세대입니다. 눈땡, 이, 굿땡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께서 교육열이 있으시니까 그런 학습지는 열심히 시키셨는데 수학 동화라던가 수학 교구 이런 거는 전혀 만져보지 못하고 성장을 해서 학창시절 내내 수학이 제게는 되게 어려운 과목이었고요.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도 수학이 발목을 잡은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수학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수학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수학 동화를 많이 읽어주고 또 유명한 그 수학 교구가 있잖아요. 그 교구를 사서 방문 수업을 받기도 하고, 그 외에도 좋다고 하는, 유용하다고 하는 수학 교구들을 사서 아이와 함께 집에서 놀아주기도 하고, 또 수학 관련 육아서, 미취학 아동이나 혹은 취학 아동들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육아서를 통해서 보고 일상생활 중에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전후해서 아이가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실제로 주변에서 듣기도 했었고, 아이도 이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도 보이고 또 자기가 잘한다 라고 하는 효능감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전후해서 아이는 이제 사고력 수학학원을 등록을 했고요. 또 방과후 수업으로 추산 수업을 시작을 했고, 또 집에서는 연산과 도형 문제집을 학년에 맞춰서 2학년 것까지 1, 2학년 것을 쭉 이렇게 풀어 나갔습니다. 일단은 사고력 수학학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저학년 때는 수학학원을 보낼 마음은 없었는데, 그 교구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 40분 정도를 하다 보니 교구를 더 만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지도를 아이한테 해주는데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숙제가 가장 적고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닐 수 있는 학원으로 골라서 가게 되었고요. 추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 추산을 활용을 하게 되면 십진법에 익숙한 어떤 연산 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연습해 볼 수 있다라고 추천을 받기도 했지만, 저희 아이가 워낙 활동적인 아이다 보니 좀 차분히 앉아서 연산을 해보고, 또 여러 학년이 같이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형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으로도 아이에게 좋은 자극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고요. 다행히 지금 2학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좋아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에서 한 그 도형과 연산 문제집이었는데요. 초등 입학 전까지 아이가 한 번도 학습지를 풀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적응을 하고 나니까 매일 도형 10문제, 연산 10문제 이렇게 한 20문제 정도를 쉽게 풀어냈고, 정말 가끔 가다가 한두 개 틀리는 정도로 아이가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달 정도를 아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달려왔는데요. 작년 가을, 늦가을부터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수학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좀 대충 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실 때 자기가 아는 내용이라고 혼자서 뒤에 풀어야 될 문제를 풀고 있다든가,
아니면 단원 평가를 볼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푸냐라고 몇 차례 질문을 하다가 선생님이 혼자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과목 자체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진 거면 어떡하나 하고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법과 이유를 생각해 보던 차에 류승재 선생님의 수학 잘하는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쉽고 단순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 것이 뭐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을까 라고 나름 이유를 추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주변에 친한 수학 선생님들께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아이한테 뭐를 시키면 좋을지 같이 의논을 하다가 심화 문제집을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저희 아이와 올 1, 2, 3월에 푼 책은 에듀왕에서 나오는 점프왕수학이라고 하는 초등 심화 문제집입니다. 아이가 방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2월 말 1월 초부터 아이와 함께 점프왕수학 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종전에 풀고 있던 모든 수학 문제집은 정리를 했고요. 이 점프왕수학만 풀어야 된다라고 풀자고 아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이 점프왕수학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핵심 알기, 응용하기 부분이 있고 왕문제, 왕중학 문제 이렇게 수준이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추천해준 수학 선생님들의 말씀도 이 문제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적응을 하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기에 좋고 이렇게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푸는 문제들이 그 다음 학년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집이 좋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풀어보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도 어렵다고 느꼈지만 저도 답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신랑이나 그 수학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이도 이 개념 알기 문제 부분은 쉽게 풀었는데요. 이 왕중학 문제부터는 어려우니까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이 수학 문제집이라고 하면 1년 정도 단순하고 쉽고 좀 반복적인 문제였는데 생각을 많이 해야 하니까 아이가 푸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정말 몇 번이나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문제 집어 던지고 싶은 걸 꾹꾹 참고 또 아이도 막 풀기 힘들다고 몇 번이나 눈물 바람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적응을 해 갔습니다. 실은 제가 방학까지 기다린 이유이기도 한데요. 문제집의 수준이 좀 어려우니까 시간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때 시작을 해야지 아이도 저도 좀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풀어보니까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내야 되는 학기 중에는 아이도 힘들 수 있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적응이 좀 되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또 꾀를 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어. 나 저녁에 있다가 엄마랑 같이 풀래 하고 애가 체크를 해놓고 숙제를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체크했을지 예상되시죠? 10문제 중에서 반 넘게 체크되어 있고 결국은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풀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내가 아이한테 이 심화 문제집을 풀리는 이유가 뭐지? 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권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하루 6시간씩 문제를 푼다고 하는 극심화 수학 학원에서는 질문권을 제한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10문제 중에서 엄마와 함께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2문제다. 그 외에는 네가 못 풀겠거든. 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쉬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저항이 상당했는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열심히 생각하고 여러 번 고민하고 다르게 생각해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수학 공부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고2, 고3까지 새롭게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하고 고민을 하고 끙끙대는 그런 과정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실제로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초등학생용 심화 문제집을 고등학생들이 하는 수학 공부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 수학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에 이 활동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읽어도 모르겠다 라고 아이가 투덜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뭐 사고력 문제집이나 문장제 문제집에 비해서 문제 자체가 막 지나치게 길거나 엄청 길거나 이런 건 아닌데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를 다 읽고 나서 또는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에서 답으로 써내라고 하는 것, 답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또 우리 글을 읽을 때처럼 중간중간에 의미 단위로 잘라서 읽어보고 뭐 이렇게 문제 읽기 연습을 시켰습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 있는 것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2학년 1학기에도 나옵니다. 이건 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문학 읽기에도 유효한 기술입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하면 상당히 길이가 짧긴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고 그 중에 실제로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은 원리상 비문학 읽기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조건별로 의미별로 잘라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 해보라고 하니까 그 띄어쓰기 단위별로 다 사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또 막 한번 화를 내고 이랬었는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가 차츰 구해야 하는 거, 핵심도 잘 찾고 또 어디서 끊어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풀이 과정을 쓰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 심화 문제집을 풀면서 풀이 과정 쓰기를 아이와 함께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풀이 과정을 제대로 잘 썼던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문제집을 끝낼 때도 해설지처럼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풀이 과정을 쓰도록 연습을 시켜본 이유 중에 하나가 단계별로 어떤 식의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에 도달하게 되는지 과정이 이렇게 필요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아이가 제대로 안 적으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또 중간에 생략된 내용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생각을 잘못했는지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장을 주고 순서대로 생략하지 말고 한번 써보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중간에 아이가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굳이 수정을 하진 않고 끝까지 기다렸고요. 다 쓴 다음에는 아이한테 그 풀이 과정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설명을 하다 보면 본인이 빠뜨렸거나 잘못 푼 부분들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가 생각을 하면서 빠뜨린 부분, 잘못 생각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더라고 저도 조금 설명해 주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수학은 채점을 할 때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수행평가라든가 서술형 평가를 볼 때 아이들과 교사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는 부분이 이 풀이 과정입니다. 답을 설사 맞게 도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 도출 과정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꼭 들어가야 하는 과정이 빠져 있다면 감점을 할 것인지 아니면 0점 처리를 할 것인지 교사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요. 달리 바꾸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과정을 논리적으로 적는 연습을 해줘야지 이 수학 시험을,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화 문제집이 총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 2학기. 1학기 문제집을 끝내갈 때쯤부터 제가 아이가 틀린 문제 중에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싶은 문제들을 타이핑을 해뒀습니다. 아이가 문제집을 끝낸 후에는 타이핑해둔 다시 풀어볼 문제를 출력을 해서 상자에 담아뒀어요. 그래서 주말이나 숙제가 없는 날 그냥 한 장씩 뽑아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걸 골라서 풀고 이걸 다 풀면은 간식, 먹고 싶은 간식이라던가 아니면 놀이터 나가 30분 놀기 뭐 이런 식의 보상을
학생들이 수능에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풀 때 보통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기출문제를 아주 능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간차를 조금 두고 풀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한번 문제집을 다 풀었지만 또 풀면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스스로 풀었든 해결을 했지만 그 문제가 괜찮다면 한 번 더 풀어볼 가치가 있다면 시간차를 두고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프린트를 해두었다가 적절한 보상을 주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점프 왕수학을 풀면서 아이가 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실망도 많이 했었고, 또 공부하는 자세가 이래서 얘가 계속 공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었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힘든 문제집을 꼭 풀어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요. 1학년에 해당하는 2권의 심화 문제집을 풀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이 심화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가 수학을 대하는 태도,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심화 문제집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너도 꼭 풀어라 이렇게 강요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작하는 시기라던가 또 아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려움을 호소했을 때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부모님이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이 심화 문제집을 통해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전공이 국어를 바탕으로 해서 국어 공부나 독서 외에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